자, 그러면 쉬고 오셨죠?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니까 리프레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에는 이제 라 교육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라 교육관이 뭐예요? 듀이가 얘기하는 실용주의 교육관이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존 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교육학 역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대철학자이자 대교육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실용주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듀이 하면은 진보주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그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듀이는 진보주의랑은 달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듀이는 진보주의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보주의랑 입장이 엄청 겹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쟤는 좀 가공샐러드라는 저 양반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책을 보니까 듀이가 진보주의에 실려 있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 진보주의라는 게 듀이가 얘기했던 어떤 실용주의 교육관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듀이가 얘기했던 그 어떤 아동 중심의 교육 사상,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거의 99% 같다고 보시면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듀이가 얘기했던 실용주의 교육관과 진보주의 교육관이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듀이도 아동 중심 교육관이고요. 진보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아동 중심 교육관이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진보주의는 좀 극단적인 아동 중심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원하는 것,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만 교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보주의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듀이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흥미가 있고 아동이 내재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 그리고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아동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맞는데, 아동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하는 게 맞는데, 다만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동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듀이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읽기, 쓰기, 세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3Rs라고 하죠. 그런 것들,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가르쳐야 될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게 듀이의 입장이고요. 진보주의는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듀이 진보주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실용주의라고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관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교육관이지만 진보주의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거는 이제 베이스로 깔아두고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라 교육관의 지식관과 교육 목표. 지식관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동의 어떤 중심, 아동 중심의 교육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먼저 지식관부터 해야겠죠. 근데 지식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식관은 아동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조금 더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 왜냐면 아동이 크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동의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과 성인을 다 포괄하는 인간으로 한번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인간이 환경과 어떤 접촉,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험이죠.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이다. 근데 인간은 다 다르죠. 제가 가공샐러드고요. 여러분은 가공샐러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상대적이다라는 게 이제 듀이가 주장하는 지식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경험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로크의 어떤 그 형식 도야론 보세요. 7자율과를 주구장창 주장하죠. 그렇게 7자율과를 줄이줄창 주장하는데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듀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교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실용성과 실제와 어떤 유리된 그런 과목이다라는 게 이제 듀이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 교육과정,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도 약간 배격해요. 그리고 자, 아동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아동이 지식을 구성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의 어떤 그 관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분과주의는요, 그냥 여기 폭넓은 경험이라고 했을 때 요거랑 약간 대립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폭넓은 경험.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경험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authentic 뭐 materials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authentic problems 이런 얘기도 하는데 폭넓은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단편적인 교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과주의 교육, 이게 바로 전통적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전통적인 교과들은 이제 듀이가 얘기하는 경험 중심, 아동 중심의 교육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육과에서 온 내용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유효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유의미하다. 이게 바로 듀이가 얘기하는 실용주의 교육관의 지식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실용성이 입증된 내용들이 유의미한 거다, 유의미한 지식이다, 유의미한 경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듀이의 지식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목표를 한번 봐야겠죠? 자, 교육 목표, 아까 로크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가 뭐였어요? 뭐 자유인 뭐 이런 얘기 했죠. 예, 자유인 육성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듀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듀이는 교육 목적이 뭐냐면, 교육 목표가 뭐냐면 경험의 재구성이에요. 경험의 재구성, 왜 재구성이라고 할까? 그냥 구성하면 안 되나? 구성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경험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월드콘이 굉장히 맛있어서 한동안 월드콘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월드콘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월드콘에 굉장히 이제 매니아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누가 강제로, 뭐 강제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연하게 돼지발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돼지바가 월드콘보다 한 2배는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은 업데이트가 됐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월드콘이었는데 이제는 돼지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경험의 구성이 아니라 경험의 재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된 시간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1초마다 1초씩 미래로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은 항상 재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 목표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성장이다. 학습자의 성장은 뭐다? 경험의 재구성이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처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인데요. 듀이는 이제 교육 목적이 아동의 학습자의 내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너는 이것을 학습을 해야 돼라고 교육 목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자, 주로 이제 아동에 이제 관심을 맞추는데요. 듀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내부에 선천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흥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그런 교육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교육적인 흥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요거 두 개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 경험의 재구성이 지속적인 성장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고정된 시간축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활 그 자체, 생활이 뭐예요? 생활은 그냥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교육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생활, 이 두 가지가 이제 뒤에 의하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요. 아무튼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라 교육관이 뒤에 실용주의 교육관인데요. 다 교육관이 뭐였어요? 로크의 형식 도야론이죠. 로크의 형식 도야론을 이제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관의 입장에서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그 3번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죠. 2번, 3번을 제가 조금 과하게 어려운 문제를 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첫째, 일단은 지식관이에요. 지식관. 왜냐하면 듀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상대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존재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항목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정의된 항목들과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내 이해랑 내 친구의 이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소피스트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소피스트가 얘기를 했죠. 상대적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실용적인 게 바로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상대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공자갈 맹자갈 하는 그런 아주 옛날 전통적인 그런 지식이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지식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로크가 얘기하는 지식은 뭐예요? 7자연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7자연과가 왜 고정이 돼 있어요? 7자연과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일반 능력을 구성하는 그 7가지, 6가지 부소 능력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어떤 방향으로 형식 도야론의 어떤 한계점 이런 걸 지적을 하면 됩니다. 한계점이라든가 뭐 지적질을 하는 건데 그걸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관 입장에서 형식 도야론의 한계점을 지적을 해봤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형식 도야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정된 전통적 교과는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뭐 이렇게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듀이의 입장에서 형식 도야론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전통 교과에서 이제 전통 교과의 반복적 훈련 그리고 학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로크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식은 다 다른데 뭐 반복적인 훈련을 할 게 있느냐? 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 교과의 어떤 가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듀이가 봤을 때는 전통 교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크가 얘기했던 전통 교과는 그 자체로 어떤 중요한 그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 수천 년간 이어온 우리의 역사가 그 교과의 유의미함, 그 교과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식의 선험적 정당성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로크는 전통 교과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그냥 증명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의 선험성을 얘기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듀이가 바라볼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는 능력과 교과가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과를 통해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존재니까
어떤 하나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다른 하나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랑 교과 내용을 이제 학습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정을 시켜보면은요. 그 능력과 학습 내용이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지식과 능력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듀이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어떤 전통적인 교과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맥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컨텍스트. 그래서 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에 의해서 그 지식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듀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교과는 무조건 아주 의미가 있다, 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로크의 형식 도야론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좀 부가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중요합니다. 전통 교과는 산업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시 됐던 그런 어떤 사회 그런 과목들이죠. 뭐 예를 들어 뭐 루소 시절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뭐 사막 사과 이런 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됐어요. 산업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인으로서의 그 능력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뭐 그 일을 사고 없이 잘 처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업사에 들어와서 이제 금융거래가 굉장히 거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능력이라든가 뭐 주식도 생겼죠. 산업사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 철강한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주식으로 엄청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의 거래 능력이라든가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어떤 전통 교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이면서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중요시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제는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7차 교과 시절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회마다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능력들이 다 달라지는데 과연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교과만 붙잡고 늘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관에서 제기할 수 있는 형식 도야론의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쓰시면 3번 문제는 이제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교육관 이 실용주의 교육관을 기반으로 해서 답안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 도야론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손다이크의 전위 실험, 뭐 윌리엄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전위 실험에 그 어떤 기반한 그런 비판을 하시면 그거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요구한 거는 실용주의 교육관에 기반해서 실용주의 교육관이 여러분의 교육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교육 철학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형식 도야론을 비판하는 그런 걸 원했던 거지 여러 가지 그냥 되도 않는 뭐 근거를 다 끌어다가 이제 형식 도야론을 비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식 도야론이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조건을 좁혔던 거죠. 실용주의 교육관에 기반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비판을 쓰시면 안 된다. 실용주의 교육관에 기반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해설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봅시다. 4번은 마죠. 마는 전통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전통이 나왔습니다. 마 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딱 봐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하죠. 전통을 중요시해요. 자, 하나 근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러한 전통을 전달한대요. 감이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정선된 문화유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막타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위기를 극복한다. 핵심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본질주의죠. 네, 본질주의입니다. 이미 제가 여기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본질주의입니다.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키워드를 제가 다 드렸죠. 이건 아마 찾기가 굉장히 쉬우셨을 거예요. 이게 본질주의 교육관이 현상적으로는,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항존주의 교육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논리는 항존주의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항존주의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거의 다 끌어서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본질주의 교육관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 목적,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 뭘 교육할 것인지,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본질주의 교육관에서 갖고 있는, 본질주의 교육관이 정의하는 교사에 대한 관점, 이렇게 해서 총 3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 목적부터 봅시다. 교육 목적은 이미 근데 본론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보시면 뭐 실질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과 이제 연관을 짓고 계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맞습니다. 실질적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과 연관을 지시면 대충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교육 방법이랑 연관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경험 중심 교육, 참여형 교육, 뭐 수행평가 이런 거랑 수행평가는 평가 쪽이니까 약간 다른 거로 빼도 되겠지만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연관을 지시면 얼추 막 내가 진짜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키워드가 그거 하나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실질적이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게 뭐가 실질적이에요? 내가 진짜 딱 도움이 되는 거,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그건데 그게 바로 문제 해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다 하면 문제 해결과 연관을 시키셔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 본질주의 교육관의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아동의 미래에 대한 대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미래가 어디서 근거를 찾고 이게 나왔느냐? 여러분이 이제 본질주의를 다룬 어떤 두꺼운 단행본을 보셨다 이러면은 뭐 그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원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읽는데 해석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착안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대의 전달이래요. 다음 세대의 전달. 그리고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위기. 다음 세대, 미래입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 그죠? 사회적, 문화적 위기인데 언제적의 사회적, 문화적 위기예요? 도르마무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예요. 그러니까 아동이 미래에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대비 능력, 이거를 갖춰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주의 교육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은 전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이 바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왔네요. 교육 내용이 전통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전통이 중요하다고. 근데 전통이 뭐냐라고 정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전통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요 하면은 틀리겠죠. 전통을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다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학에도 그런 단어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그런데 전통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단어들. 교과로 조직한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의 핵심 또는 뭐 문화유산의 본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를 키워드화해서 정의를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8월 말쯤에 아직 정리는 다 안 됐는데 그걸 제공해 드릴 예정이지만 제가 드리는 정의가 베스트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주는 것보다 내 정의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익숙한데 그걸 쓰세요. 다만 이런 정의는 굉장히 짧으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의 짧고 간결한 그 설명이 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전통의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본질주의 교육관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동의 흥미. 이게 교육 내용의 선정에 반영이 되느냐. 아까 우리가 뒤에 실용주의 교육관, 이게 아동 중심 교육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갖고 있는 내재적 흥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실용주의 교육관에 강한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 교육관은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동의 내재적 흥미를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런데 본질주의 교육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이 갖고 있는 내재적 흥미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습, 교수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동에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동이 그렇게 힘들고 지루한 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질 수 있느냐?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 과목이 익숙해지면 재미있으니까, 내가 그 과목을 잘할 수 있으니까 할만한데? 이거 재미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론이 있고 그 교과 이제 전문 그 교과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과 교과학을 여러분이 잘 못하셨다고 쳐요.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썰을 풀어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교과학보다는 교과 교육론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죠. 한 과목에 따라서는. 근데 아무튼 내가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 2달 동안 엄청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해설 없이도 나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과목 공부하는 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노력과 어떤 그 반복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목에 익숙해질수록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동이 그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바로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크게 사람이 둘이 있죠. 교육자와 학습자가 있어요. 근데 아동이 주체가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예요? 교육자가 주체죠. 아동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기초적인 과목, 기초학습에 철저한 훈련이 됩니다. 여기 뭐 읽기, 쓰기, 뭐 세막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뭐 국어, 수학, 뭐 과학, 역사 이런 기초 과목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를 일단은 잘 해야 응용 과목들도 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주의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말했죠. 아동의 흥미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사 주도 교육이고 아동의 흥미 이거를 유도할 책임이 바로 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부분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교사한테 있다. 여기가 바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항존주의나 본질주의나 교실 상황에서는 거의 똑같아요. 선생님이 주도고 교사 주도예요. 애들은 그냥 되게 수동적인 학습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항존주의는 아동의 흥미 자체를 고려하지 않죠. 그런데 본질주의는 아동의 흥미를 중요시하기는 합니다. 중요시 하는데 그 흥미가 단지 아동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흥미가 아닐 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흥미의 차원에 있어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뭐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주의는 노력, 그리고 훈련, 연습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관이 이제 4번의 교육관이 본질주의 교육관이라는 것을 해설을 드렸고요. 교사에 대한 내용, 교사에 대한 관점. 교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전통적인 교과목을 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아동들을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이 흥미가 생기게 하려면 해설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교과목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뿐더러 권위자여야 됩니다. 아동 입장에서. 그리고 플러스로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는 존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이 본질주의 교육관에서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아시겠죠? 본질주의 교육관의 교사관은 뭐다? 자, 전통적 교과목, 여기 기초학습이라고 그랬죠? 여기 숙달자이면서 권위자, 뭐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둘 다 쓰세요.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존재, 유도하는 존재도 괜찮고요. 유발하는 존재, 이끄는 존재 다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사관까지 쓰시면 오늘의 문제는 끝이 나겠고요. 자, 지금까지 쓰셨던 본론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서론에 대한 요약을 그 맨 아래에 갖다 붙이시면 이제 오늘의 답안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드렸어요. 모범 답안을 드렸으니까 모범 답안이 공개되시면 본인이 쓰셨던 답과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 뭐 모범 답안이라고보다는 뭐 그냥 제가 일단 샘플 답안인데요. 예시 답안인데 모범이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는 하네요. 그냥 아마 예시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점에 차이가 나는가,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는 문장 구성은 어떻게 했는가, 뭐 문단 구성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고 취하실 점이 있으면 그런 걸 취사 선택을 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회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4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